안녕하세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배웠던 빛과 물질의 이중성은 물리학 1에서 다뤘던 내용, 그 다음에 물2에서도 나와요. 아마 학교마다 지금 진도가 이까지 나와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빛과 물질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런 실험 과정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물질성과 이제 파동성,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해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또 다른 이론에 대해서 또 배제를 하게 되고 반증 사례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스토리텔링처럼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교과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물질파는 이제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맞죠? 이 드브로이가 실제적으로 이제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 알았지. 그래서 유명한 것이죠. P는 우리는 이제 MV라고 쓰기도 하는데 얘를 람다분의 H라고 해서 이 H라는 거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다 세크. 쌤 이거 외우고 있거든요. 제일 작은 상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상부성의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 아마 물투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위치의 이제 변수와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수는 항상 2분의 하바보다, 얘를 하바라고 얘기를 해요. 플랑크 상수로 2파이로 나눈 값이 이제 하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어의 양자가설, 지금 개론하는 거야. 조금 이따 상세하게 할 거니까. 자, 보어가 이 양자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그 조건들이 세 가지 있는데, 조건들도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주니어 스펙트럼, 이거 되게 중요하지. 맞지? 여러분들 지금 잘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물리학원 이제 수능으로 지금 응시를 할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렵지만은 생각보다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풀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조건들을 갖다 잘 찾아봐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준위에서 장난을 갖다 많이 치죠. 맞죠? 물리학 원 문제, 수능 문제 풀어보면은, 맞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차원 무한 포텐셜 상자. 이게 뭐냐면은, XY 좌표가 있어요. Y 좌표가 있고 이 녀석은 Y쪽으로는 무한대의 벽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쪽은 무한대야.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L인 지점에 여기도 똑같이 위쪽에 뭐 무한대인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입자가 어떤 위치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될지에 대한 부분, 즉 확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파동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거든요. 파동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 녀석을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확률이 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파동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삼지창처럼 생겼고요. 얘를 갖다가 psi라고 읽어요. 맞죠? 이거 뭐 현해 진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타 줄 알지?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는 나오더라고. 그 지금 1학년 애들 배우는 거 있잖아. 맞지? 1학년 애들은 통합과학 말고요. 2학년 때 물리학 배울 거 아니야. 거기서 현해진동, 정상파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알면 좋은데 폐간의 진동, 그 다음에 개간의 진동이 있어. 맞지? 개간의 진동은 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정상파. 맞지? 그 다음 폐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거 할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들이 이거 정상파라고 하거든요. 노멀 웨이브라고 하는데 그 녀석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생긴 게 지금 정상파처럼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첫 번째 단원입니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이제 흑체란 녀석이 나와요. 흑체. 자, 흑체라는 녀석은 머리에 뿌린 녀석이 아닙니다. 머리에 뿌린 녀석이 아니고요. 블랙바디라고 얘기를 해서요. 검은색 물체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틈을 갖다 놔두고 그 다음에 빛을 갖다 쏴버립니다. 그럼 빛은 어떻게 계속 안에서 계속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계속 반사를 하게 되겠지. 반사를 하게 되면서 이 블랙바디는 점점 뜨거워지게 되겠죠. 이 녀석이 뜨거워지면은 바깥으로 뭘 뽑아내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복사 열을 갖다가 방출하게 되는데 그 녀석의
범위는 정말 다양한 범위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주로 나오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달라지는 것. 이거 핵심 키워드겠지? 맞지? 그래서 금속도 여러분들 포항제철이나 제철소 같은 데 있잖아요. 금속 아니면은 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대장장이들 있잖아. 맞지? 대장장이들이 막 그 금속을 할 때 당금질 할 때 금속의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무슨 색깔? 빨간색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맞지?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금속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빛의 색깔은 점점 붉은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푸른색까지 변하게 되더라. 맞지? 요런 현상을 나타나 뭘 한다?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 자, 쭉쭉쭉 넘어가서 요 그래프 되게 중요한데 흑체복자 스펙트럼입니다. 맞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켈빈이라는 뜻이고요. 5500 켈빈일 때 이제 파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흑체복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녀석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파동도 어떻게 될까? 연속적인 값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특징이 뭐냐면은 연속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뭐예요? 에너지 준이라는 녀석은 뭐였습니까? 불연속 에너지 띄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질 여기 나와 있네. 흑체복사는 연속적인 파장 분포를 지니고 있다, 맞지? 맞지? 그리고 이 에너지는 TA 뭐다? 에너지는 TA 4승에 비례를 한다. 맞지? 슈텍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례값은 항상 뭡니까? 상수를 쓰잖아요. 알파 값이 붙었죠. 맞죠? 시그마 값이 붙었네. 여기는 맞지? 시그마 값 뭐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녀석은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에너지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파장에 따라서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 밀도 여기 나와 있네요. U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 단시간에 방출되는 에너지 밀도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맞지? 이 녀석이 뭐하게 된다? TA 4승에 비례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맞지?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LED 맞지? 라이트 이미션 다이오드잖아. 맞지? 여기서 말하는 이 방출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출률을 갖다 말하면서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맞죠? 이가 0에서 1인 사이 값 뭐였지? QH분의 뭐예요? QH-Q 쿨 혹은 1-QH분의 Q 쿨도 항상 뭐였습니까? 0에서 뭐예요? 1 사이였잖아요. 맞죠? 열효율이잖아. 맞지? 똑같이 이 녀석도 방출률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이니까 0에서 1. 우리가 보통 이제 백분율로 따지게 되면 얘는 0에서 몇 %라고 그래요? 100%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근데 백분율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 물리에서는 율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0에서 1범위로 갖다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슈티판 볼츠만 상수, 이제 아까 비례관계였잖아. 맞지? 비례관계에서 이 녀석을 갖다가 이퀄로 바꾸면서 비례상수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빈의 변이 법칙. 자, 이 슈테반 볼츠만 법칙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 TA 4승에 비례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빈의 법칙. 이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람다와 온도는 뭐야? 이 둘은 뭐다? 반비례. 뭐 이거는 저도 수치 안 해왔거든요. 안 해왔고 람다랑 t를 곱해준 녀석이 일정한 상수를 갖다 지니더라. 즉 파장과 그 다음에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가지더라 라는 겁니다. 맞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됐을까요? 자, 이래서 에너지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공식을 갖다가 적분을 해본 거예요. 적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 람다 4승에 반비례한다. 에너지 밀도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것도 선생님도 물리교육과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물교 나왔겠지? 맞지? 물리교육과에서 언제 배웠냐면 1학년 때도 아니고요.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에서 뒷부분에 살짝 다루긴 한다. 거기서 살짝 다루고 난 다음에 언제 배우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 언제 배웠냐? 열통계 물리학.
여러분들 공대 물리학 쪽으로 진학하려는 친구들 있잖아, 맞지? 끊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미적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나올 거예요? 뭐 나와요? 확통 나와요. 또 그때부터 뭘 합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서적을 다시 펴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막 뭐 이런 게 나와. 중복순열 있잖아. 엠파이어. NCR이랑 NPR은 너무 쉽잖아. 맞지? 순열 조합은 너무 쉽고, 그다음에 중복순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맞지?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할 때 제대로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미적이 많겠지? 확률적으로. 맞지? 근데 물리 쪽 혹은 공대 쪽으로 가게 되면은 확통도 계속 쓰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람다를 0으로 직관시키면 에너지 값이 수렴하지고 있고 무한대로 증가시킨다. 이 녀석이 0이 되면은 당연히 이 녀석 값이 뭐가 된다? 에너지 밀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맞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얘를 자외선 바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은 원래는 람다가 0이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가 돼야 해. 왜냐면 반비례 한다고 했잖아. 반비례 관계라 그랬잖아. 맞지?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맞죠? 파장이 0이 되면 무조건 무한대가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아? 맞지? 그렇다 보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보정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가 돼서 못 쓰면 되는 거를 이제 자외선 파탄이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서 아까 전에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평균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H값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랑크 상수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 얘를 갖다가 레일즈 진스 에너지식이라고 이제 하죠. 아까 전에 과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여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딴 거 필요 없고 프랑크 복자 법칙 요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람다가 0일 때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야. 아까는 봐봐. 아까는 람다에 대한 항만 있었으니까 람다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 자체가 무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항이 붙어버리면은 람다가 0이 된다고 쳐. 그러면 이 녀석도 어떻게 돼요? 0이 되지. 맞지? 맞지?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 자, 이 녀석이 0이 되면은 0분의 무한대잖아요. 맞죠? 익스포넨셜 무한대 빼기 1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무한대, 즉 분모가 뭐가 된다? 무한대가 돼버린 거야. 얘는 0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전효과 제일 처음에 광전자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이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아인슈타인은 아니고요. 누굽니까? 헤르츠라는 과학자입니다. 맞지? 헤르츠가 실제로 이제 실험 과정에서 자외선을 쬐어졌을 때 방사선이 이제 잘 일어난다는 걸 발견을 하고 난 후에 진동소가 큰 녀석을 쐈더니 전자가 방출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때부터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전효과. 맞지? 기억나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 HF-W 혹은 HF-HF0. W는 이함수죠. 맞죠? 따라서 얘를 미쳤다. 잠시만. 얘를 어떻게 된다? H를 묶고 F-F0 이렇게 묶었던 거 기억나나요? 맞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맞지? 자, 가변장합값은 이거는 그냥 실험 과정에서 이게 정지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두세요. 정지전압 봐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이 전자가 움직이려면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전이차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 맞지? 얘가 딱 도달하기 직전에 전압을 걸어버린 거야. 얘가 되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전압. 걔를 갖다가 정지전압. 결론적으로 뭡니까? 얘는 여기 도달을 안 한 거예요. 진짜 다알랑 말랑 할 때 0.000001 간격일 때 얘를 갖다가 돌려보내는 그 정도의 전압이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 나와 있죠.
맞죠? 이거는 물리학원에서 너무 잘 나오니까 저항값을 조정해가면서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 자 요 실험할 때 우리 학교 애들도 지금 여러분들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기부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 너무 아쉬운 게 조사함, 설명함, 그 다음에 뭐 이해함은 당연히 말들 아니고 친구들한테 소개함.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어미예요 이거는. 진짜 좀 별로인 거예요. 자 적어도 여러분들 3학년 때 생기부라면은 적어도 어떻게 돼 있어야 해? 쌤이 그 진로 쪽으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뭐냐 쌤이 있는 지역은 경기 남부거든. 경기 남부, 광명, 안산, 시흥, 부천, 요렇게 네 군데 지역을 갖다가 지금 고3 애들 돌아다니면서 지금 진로지나 컨설팅도 해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생기부가, 봐봐 적어도 3학년이면은 생기부에 뭐가 들어가요? 탐구를 직접 했는지, 맞지? 했는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탐구에서 뭘 했더? 자 조작 변인과 조작 변이는 뭘 설정을 해서 뭘 했다? 종속 변이는 뭘로 설정을 했고, 맞지? 그로 인해서 뭐 몇 번에 걸쳐서 적어도 뭐 12회, 우리 애들은 그거 12회 정도는 시켰거든. 12회 정도의 뭐예요? 실험 수행을 통해서, 예? 귀납적 접근을 통해 뭐였다? 뭐는 뭐뭇이다 라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정도는 돼야 하거든 3학년이면. 아니 1학년 때야 조사나 뭐 조사했다 뭐 뭐냐 설명했다 이게 통하지만은 입학사정관은 뭐예요? 적어도 여러분 3학년이잖아, 맞지? 우리 대학에서 너네들 뽑아야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아마 뭐 고금리는 알아서 써줄 거고, 교과 시간에도 의도적으로 발표할 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작 변이 뭐였고, 그 다음에 종속 변이 뭐였고, 통제 변이 뭐였고, 교과 선생님 오히려 땡큐야. 적기 편하니까 너네들이 직접 저거 얘기를 해주면은 실험 세팅할 때 이런 거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맞지? 이 문장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하거든. 그래서 분명히 종합 쓰면은 이거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학사정관에 갔다가 입학사정관한테 휘둘리지 말고요. 입학사정관을 낚으세요. 낚아야 합니다. 면접이 뭐 나올지, 그리고 탐구가 뭐 나올지에 대한 부분. 네, 우리 반 애들도 아닌데 잔소리를 하게 되네,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vs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지 전압에 해당이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칙 있잖아요. 이 성질인데요. 이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 그래프도 나오죠.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이게. 제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정지전압이고 세기가 센 빛이면 센 빛일수록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세지지.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했어? 튀어나오는 뭐에? 광전자 수에 비례를 했지. 이 광전자 수는 뭐에 비례했다? 빛의 세기에 비례를 했다라는 거. 요거 관계 꼭 알아두세요. 진동수 증가시킨다고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근히 잘 나오는 손지지, 맞지? 그래서 낚이지 마시고요. 이 그래프도 잘 알아두시고, 자 최대 운동 에너지도 나와 있지만은 이 녀석을 갖다가 연장시키면은 이 녀석이 다 뭘 의미해? 이 녀석은 빨간색이잖아, 맞지? 누구? 마이너스 WCS가 되겠지. 세슘의 뭐예요? 이람수에 해당이 될 거고, 이 파란색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W 뭐예요? 칼륨은 K죠, 맞죠? 칼륨의 이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 다 알아둬야 해. 그리고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수은의 H잖아요, 맞죠? 수은의 이제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이람수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알 수 있다? 문턱 진동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합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뭐예요? HF-W잖아요. 맞죠? 지금 X축, Y축이에요. 이 H가 뭐예요? 이 Y절편은 우리가 이함수였지? 기울기가 뭐를 의미한다? H를 의미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 두 개 그래프는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기출문제 잘 찾아보십시오. 알겠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함수 쭉쭉 넘어가자. 여기는 그 F 말고요. 뭐 이렇게 하바, 이렇게 하바가 아니고 뭐 어떻게 읽었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공책에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알아두세요. 교과서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프리퀀시 맞지? AF를 따서 쓰기도 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컴퓨터 효과 이거 교과서에 나왔던 거니까 좀 가볍게 넘어갈게. 근데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도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기하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요 공식 있잖아요. 파동 차이가 뭘 의미한다? 이제 플랑크 상수니까 제키고 맞지? 질량이 반비례하고 맞지? 빛의 속도에 반비례한더라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란이 많이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한다? 산란이 많이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맞지? 그래서 파장의 변화는 입사한 광자의 파장과 무관하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맞지? 누구랑 관련이 있다? 전자의 질량이라든지 빛의 속도 같은 것에 영향이 있더라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폰온이라는 개념인데 아까 좀 설명을 뛰어넘으면서 왜 필기한 거 다 사라졌지? 한 번에 넘어와서 자, 여기 보면은 폰온이 어딨냐? 광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광량자 혹은 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덩어리를 갖다가 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로 통해서 전자기파는 광자. 자, 광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근데 질량은 0이에요. 이상하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은 뭐예요? MV잖아. 질량이 없으면은 당연히 운동량 없단 말이야. 맞지? 맞지? 근데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지 않아? 너무 수업을 안 해서. 자, 잠시만요. 여기 했었네. 여기. 맞죠? 요 공식 다음 시간에 꼭 기억하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것들에 대한 부분, 요 공식을 조금 이따가 확인하면서 질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같다.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 오케이. 알겠죠? 자,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자. 쭉쭉쭉쭉쭉쭉. 자, 드브로이. 드브로이 사진 잘 나온 거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요 사진을 갖다가 자, 드브로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 우리 학교 종칠 시간이 돼서 물질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물리학 1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맞죠? 자, 빛이란 녀석이 그치? 과거에는 파동으로 분류가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입자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이 둘이 이론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두 개 다 인정을 하게 되는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리학 1에 있던 내용이고요. 물체도 똑같아. 물질이라는 녀석이 사실 이 녀석은 입자로 봤죠. 원래는 맞죠? 입자로 보았는데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동성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파동을 설명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질량이 아주 작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아주 빠르다든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녀석들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동성도 우위를 점하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중성으로 되게 되면서 이 녀석을 언제 배웠다? 물리학 1에서 배웠죠. 맞지? 그때 말했던 물질의 파동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리학자인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특수상대성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때 언급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MC 제곱을 갖다 빼버릴 거예요. 밖에 쪽으로 빼버리게 되면은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퍼 c 제곱 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자, 여기서 에너지라는 녀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맞죠? 자, E는 광자 같은 경우에는 PC 이렇게 정의가 된다 했었잖아요. 맞죠? P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 녀석은 C분의 E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C를 갖다가 옆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P로 바꾸게 되고 V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E는 PC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 질량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광자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질량이 0이라는 거. 맞지? 따라서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 이 파장이라는 녀석이 람다분의 h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을 드브로이파 혹은 뭐라 합니까? 물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식은 물리학 원이랑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람다는 P분의 H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MV분의 H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질파의 에너지를 따질 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갖다 보통 따지죠. 맞죠? 이 녀석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뉴턴의 프리키페아 책에 보면은 그때는 그 당시만에 모멘텀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어요. 속도로 표현을 안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운동량이란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량이라는 녀석은 사실 람다분의 h잖아요. 맞죠? 여기다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E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에너지는 질량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한다? 람다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까 전에 얘기한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플랑크 상수라는 게 6.2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다 세크예요. 현존하는 상수 중에 가장 작은 녀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애초에 질량 자체가 어떻게 될까? 운동량 자체가 아주 작아야겠지. 맞지? 질량이 아주 작아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아주 작은 누구 스케일? 미시입자. 즉 누구? 전자 정도의 스케일이면은 이 녀석이 전자를 던지면은 직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마구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더라. 파동 형태로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파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은 데이비슨 거머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맞죠?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머 실험 여기 나와 있는데 전자총을 갖다가 쏩니다. 전자총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까? 전자가 나오게 되겠지. 맞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입사각이 있으면 반사각이 있겠죠. 맞죠? 튕겨 나올 건데 사방으로 튕겨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의문을 가졌고요. 니켈 결정 구조를 갖다가 이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겠지. 생겼겠죠. 전자가 들어와서 튕기면은 물론 입자는 그 당시만 해도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사방을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튀고 난 다음에 얘가 반사됐을 거 아니야. 또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 또 반사될 거 아니야. 맞죠? 이 두 녀석의 관계를 갖다 따져 봤더니 실제로 한 파장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죠? 그 말인즉슨 이 전자란 녀석을 쐈지만은 이 전자란 녀석도 뭐다? 파동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중슬릿의 공식이랑 똑같지? 맞지? 근데 그때는 반파장이 그때 이중슬릿 기억 안 하면은 경로차가 뭡니까? 반파장이 뭡니까? 짝수 빼면은 무슨 간섭? 보관간섭. 경로차가 뭡니까? 반파장이 뭐예요? 홀수 빼는 뭐다? 상세 간섭에 해당이 됐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이 경로차는 뭡니까? END 사인 세타 혹은 END 이 세타가 아주 작으면은 그 사인 세타는 뭡니까? 뭘로 견산시킬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 혹은 세타로 견산시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로차가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맞죠? 경로차가 나와 있는데 저 ED가 왜 나는지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격자 간의 사이 간격이 D입니다. 그리고 요 입사각이 얼마냐면은 입사각이 뭐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맞죠? 그리고 요 수평면과의 관계, 그 입자 결정과의 각도가 세타가 되겠죠. 그럼 요 각도가 세타가 될 거니까 당연히 이 경로차, 우리가 따지는 이 경로차는, 자, 이 삼각형을 갖다가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지금. 요 간격이 D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녀석, 요 길이는 뭐가 된다? D 녀석의 뭐가 됩니다? 높이에 해당이 되죠? 맞죠? 그래서 사인 세타에 해당이 됩니다. 맞지? 근데 그 경로차가 몇 번 차이 나는 거야? 한 번과 두 번 차이 나죠. 그렇다 보니까 경로차가 1이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됐나요? 자, 상보성 원리. 자, 결국에는 파동성, 입자성 이란 녀석이 진행 과정에서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파동성이 도드라지기도 하고 혹은 입자성이 도드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모두 다 보존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상보성 원리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상보성 원리가 이제 양자과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상복성 원리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은 불확정성 원리.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됐고요. 불확정성 원리는 이제 특정 관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요. 그 관찰을 갖다가 하이젠베르크 파도 있고 막 되게 그 파들이 정말 많거든. 3개 파인가 4개 파인가 있는데 서로 주장이 다 달랐어,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친구들 훌륭한 그 물리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갖다 펼치면서 결국은 이제 현대에 이뤄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정립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맞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측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측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는 건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본인 방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그 본인 방의 의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될까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맞죠? 불확정성 원리. 그냥 개념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요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공 쪽에는 델타 X와 델타 P의 곱이 뭐보다 크다? 2분의 하바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 하바라는 녀석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2파이분의 H를 갖다 의미를 해요. 자주 나온 녀석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쨌든 봐봐, 얘가 6.626 곱하기 10의 6 블라블라야. 상수지. 상수로 나눴어. 당연히 이게 상수잖아. 맞지? 상수를 갖다 또 2분의 1로 나눠서 상수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 녀석끼리 뭔가 숫자를 갖다가 10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 10이 아니에요. 0. 블라블라가 나오는데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델타 X와 델타 P가 이렇게 10이란 거예요. 10의 이상이란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녀석은 위치가 있을 범위예요. 바운더리.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운동량이,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바운더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자를 기점으로 둘게요. 1cm, 2cm, 3cm, 4cm 있을 건데 0.1mm, 0.1mm가 아니죠. 미쳤다. 1mm, 즉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맞지? 자, 아니죠. 10의 3승이죠. 맞죠? 10의 3승 미터에서 이 녀석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싶어. 이 사이에 입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 P가 얼마가 됩니까? 최소 얼마 값이에요? 얘가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10의 4승. 즉, 1000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맞죠? 측정하는 그 순간이 바운더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이 녀석이 벗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델타 P가 한없이 커진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높아지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델타 X를 갖다가 0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위치를 갖다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는 거지. 이 녀석은 어디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방 안에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그 상황에는 운동량 범위가 한없이 커진다는 겁니다. 맞지? 서로 상부적인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원래 운동량이 7kg 미터 퍼 세크에서 뭐 9kg 미터 퍼 세크였다 사이 이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녀석의 바운드 델타 P는 얼마입니까?
2kg 미터 퍼 세이크에 해당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아니라 진짜 7.000000001kg 미터 퍼 세크와 그 다음에 7.000000002kg 미터 퍼 세크 사이다. 그러면 이 사이의 델타 P는 얼마입니까? 0.000000001 있잖아요. 맞죠? 델타 P가 아주 적다 보니까 당연히 델타 X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즉 운동량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 순간이 발생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입자의 위치에 대한 부분은 범위가 한없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치랑 운동량을 갖다가 미시세계 차원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됐을까요? 이해가 됐겠지? 어렵지. 맞지? 이거 물투에도 나오잖아, 얘들아. 맞지? 물투에 아직 안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유도하는 과정인데 드브로이 관계를 갖다 이용한 거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보어의 양자가설. 이거 화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게 되죠. J.J. 톰슨 유명하죠. 전자 발견을 갖다가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맞지? 음극성 간을 통해서 전자빔을 갖다 쏘는 거예요. 맞죠? 전자가 이제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다 뭘 놔뒀냐면은 세차, 풍차 같은 걸 놔뒀어요. 금속 밖으로 된 아주 얇은 녀석. 근데 우리가 광자란 녀석은 질량이 없었지만은 전자란 녀석은 질량이 있습니다. 맞죠?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합니까? 흐르겠죠. 맞죠? 이동을 하겠지. 맞지? 즉 가속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질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이에 균일한 전압이 걸렸다면 이 녀석은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점점 빨라지게 되겠지. 어쨌든 그 도달할 때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수차에 부딪히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운동량을 일부러 갖다 전달을 시키겠죠. 그럼 이 수차가 돌아가면은 이 녀석은 입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뭡니까? 파동이구나, 투과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닐까 다를까 뭡니까? 얘는 그 수레바퀴를 갖다가 돌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음극성 방출 통해서 이제 모든 물질은 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톰슨의 입증이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름이 약 얼마다? 10A-10승. 맞지? 얘를 갖다가 10A-3승을 갖다가 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10A-6승을 갖다가 뭐라 하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마이크로. 맞지? 10A-9승을 갖다가 나노라고 얘기를 하고요. 10A-12승을 갖다가 피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3단위로 이렇게 주어지거든. 10A3승이 뭐였지? 메가였나? 메가였고 10A6승이 뭐였지? 킬로바이트였고 맞지? 10A9승이 뭐야? 기가바이트였고 10A12승이 뭐 테라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3단위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10A-10승이라 해서 또 다른 단위를 갖다 놨어요. 얘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1A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갖다가 1옴스트롱이라고 합니다. 왜 자주 쓰이냐? 이제 원자의 직경, 그러니까 지름이죠. 원자가 있으면은 직경이 얼마다? 10A-10승 미터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러더퍼드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러더퍼드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톰슨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 둘째의 차이점 뭐냐면은, 이제 알파산을 갖다 쏘게 되면 이 전자를 갖다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맞지? 얘는, 톰슨의 원자 모형에 맞다면 이 중간중간 사이 얘를 갖다가 그 머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영국 가면 판다고 하더라고. 뭐, 톰슨 빵인가 뭔가? 영국 사람 맞지? 내가 알기로는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그 톰슨 뭐라고 하지? 살았던 곳이라고 하나? 뭐 어쨌든 거기에 가게 되면은 1층에 실제로 이런 머핀을 갖다고 판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못 가봤어요. 사실 영국은 한 번도 못 가봐서 나중에 가서 저에게 사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과를 하게 되는데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알파산을 갖다 놨는데 알파산을 놨더니 뭐가 된다? 이 녀석이 아까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든 다 통과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닐까 다를까 이 녀석이
굴절도 되고요. 그 다음 심지어 바깥으로 튕겨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맞지? 그러면은 이 녀석이 반발돼서 튕겨 나올 정도라는 거는 이 원자의 중심에 뭔가 꽉 찬 물질이 있어서 이 녀석이 질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반발이 튕겨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봐봐. 전자가 있어. 전자를 갖다 알파선이 있어요. 맞죠? 알파선을 갖다 쌌는데 알파랑 입자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진행을 하면서 서로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이 녀석은 아닐까 다를까 반대쪽으로 튕겨 나온다고 아주 중앙에 거대한 녀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주장했던 게 원자 핵이란 녀석이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러더포드 모형의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 한계점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자, 계속 회전을 해야 한다는 거는 이 녀석은 회전합니다. 근데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도 가속운동에 해당이 되죠. 왜? 매실 시간에 뭡니까? 가속도가 바뀌니까요. 맞죠? 자, 똑같습니다. 이 녀석이 빙글빙글 도는데 결국에는 가속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자란 녀석은 가속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뭘 배출한다? 전자기파를 배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은 가속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뭐가 일어난다?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즉, 뭘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결국에는 가운데로 몰리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원자핵과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궤도가 줄어든다면은 당연히 스플리팅 방출이라 하죠. 방출되는 것 자체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녀석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물리학 원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1단계가 뭡니까? 13.6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2단계 뭡니까?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였죠? 마이너스 1.61이었나?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줄어들잖아.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라이먼 계열 이렇게 배웠었죠. 배웠지 얘들아? 맞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특정 고유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연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 그림에 의하면은 맞지? 말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맞죠? 얘기했던 이제 러더포드 모형의 두 개의 문제점이 있었죠. 맞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어라는 물리학자죠. 맞죠? 보어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어. 사실 연구하는 과정에서 되게 논란이 좀 많긴 해요. 가이거라든지 각종 이제 조교수들을 이용해서 연구 성과를 갖다 좀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나중에 이제 취업하려고 하다 보면은 순수 자연과학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취업이 잘 안 돼.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되겠지. 대학원 가게 되면 교수님들이 있고, 그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교수님 이름으로 쓰이게 되겠죠. 맞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가 성과를 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전기력인데, 봐봐.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전하량이 Q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E라고 표현할게요. 전자니까, 맞지? 그리고 중심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R만큼 떨어져 있고, 이 녀석이 이 전자를 주변으로 이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기력이 작용을 하겠죠.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은 K의 R제곱분의 Q1, Q2인데 이 제곱이 되겠지. 맞지? 자, 이 녀석이 결국에는 이 원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된다? 구심력에 해당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심력 공식 기억하나요? FC는 뭡니까? MAC였죠? 맞죠? MAC인데, 자, 여기서 AC는 구심 가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R제곱분의, R분의 V제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두 식이 쌤쌤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맞지? 그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군동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뭘 설명을 해야 하냐면은, 자, 이 녀석이 한 바퀴 도는데 이제 전자가 움직이잖아. 근데 전자가 속도를 가지면은 전자가 움직이면 이 녀석은 파동 형태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녀석은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파장이 몇 번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한 바퀴 돌 때 이 파이 r이 그 원주죠. 원치 이 녀석이 n 파이에 해당이 된다. n 람다에 해당이 된다. 파장이죠. 맞죠? 이 n은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n은 1, 2, 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동량은 뭡니까? r 크로스 f 그 p였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r 곱하기 mv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녀석이 n 하바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맞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파이 넘겨서 하바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 이제 에너지가 스플래팅, 전이가 일어나면서 이때 발생하는 녀석이 HF였잖아요. 맞죠? 하바 F 혹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맞지? 이 관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부터 수식 전개를 합니다. 첫 번째 식 나오고요. 두 번째 공식 나오죠. 이게 하바였지. 맞지? 하바가 뭐였습니까? H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맞죠? 걔를 갖다가 여기다 슉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번잡스럽잖아. 파이 상수, K 상수, 그 다음에 E도 정해져 있고요. 하바도 H도 정해져 있고요. 맞죠? 질량만 정해지면 되겠네. 근데 우리는 원자핵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상수죠, 사실. 맞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맞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반지름이 1이면은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가 1인 경우에는 얼마 됩니까? 0.53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옴스트롱이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경이 뭡니까? 2R이잖아요. 맞죠? 이 녀석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1옴스트롱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수소 원자의 직경이 1옴스트롱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N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운동에너지 값도 사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다는 거지. mv제곱에 대한 부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자, 그리고 에너지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소 원자의 이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를 배웠었잖아. 이 녀석이 이 관계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쉬운가? 이 에너지라는 차원은 사실 힘을 갖다가 적분한 거거든요. 맞죠? 왜냐면 힘이란 녀석이 사실 마이너스 델타 x의 델타 u잖아요. 즉 마이너스 dx du에 해당이 되죠. 보존력이란 가정하에서. 맞지? 이 녀석이 에너지잖아. 맞지? 그러면은 에너지는 u는 뭡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f dr이잖아. dx잖아. 차원이 같잖아. 맞지? 이 관계에 의해서 클롱의 법칙도 똑같아. 전기의 위치 에너지는 인테그랄 뭡니까? k의 r제곱분의 q1, q2, dr에 해당이 되겠죠. 맞죠? 이 녀석 적분은 뭐가 돼? r분의 k, q, q가 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차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드베리 상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유도하는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수값이 리드베리 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람다분의 1이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n이 1로 떨어지는 우리 계열을 갖다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배웠었어. n이 2로 떨어지는 계열을 갖다가 뭐예요? 발목. 맞지? n이 3으로 떨어진 녀석을 갖다가 뭐라 했습니까? 파센 계열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맞죠? 그 에너지 값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공식이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별건 없어. 여기 나와있지? 자, 라이먼은 왜 없지? 라이먼 있었던 것 같은데? 라이먼 잘렸네. 자, 라이먼은 1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발먼은 뭐다? 2,
파세는 3, 브래킷은 4, 그 다음에 푼트는 5.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는 라발파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라발파. 됐죠? 자, 그 다음에 무한 포텐셜 음악 속에 이제 입자에 대한 부분,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파동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파동 함수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걸 어디서까지 여러분들이 좀 한테 설명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어떤 공식이냐면은 2n분의 하바 제곱의 이제 라그랑지안 프사이 플러스 v 프사이는 e 프사이 이러한 공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v가 u랑 똑같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 u라 쓰기도 하고요. v라고 쓰기도 하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녀석이 뭐에 해당한다?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당이 됩니다. 맞지? 이 녀석을 갖다 넣어볼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녀석은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포텐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동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기는 두 개의 핵만 나왔잖아. 맞지? 근데 해가 두 개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된 건데, 정말 많은 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수소 원자 정도예요. 근데 우리 주기율표 알다시피 1번이 누구예요? 수소죠. 2번이 누굽니까? 헬륨이죠. 헬륨조차도 지금 인간이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근데 수소는 누구밖에 없어? 수소 원자는 집밖에 없잖아. 맞지?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은 지금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라면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결합. 맞지? 그래서 상수 붙고 얘네들이 덧셈과 뺄셈으로 구분되어 있는 녀석을 갖다가 선형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니어라고 얘기를 해요. 리니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파동함수가 발견된 확률은 모든 구간에서 모두 다 합쳤을 때 발견될 확률은 이 모든 범위에서는 당연히 1이 나와야겠지. 근데 범위를 적게 했어.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 돼? 0.5라든지 50% 확률이라든지 확률이 줄어들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 범위를 갖다가 따져서 확률을 함수를 갖다가 위치에 대해서 모두 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값은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다시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파동함수, 즉 이제 파동함수, 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파동함수를 제곱한 거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두세요. 파동함수는 그 녀석의 위치를 갖다가 나타내는 함수고요. 그 파동함수를 제곱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고, 그 확률 밀도함수를 갖다가 적분할 거야. 뭐에 의해서? 위치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범위 안에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1이 된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그 모든 항력이 당연히 10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값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x의 위치, 즉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될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는 값이 기대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양 사이드로 표시를 해서 x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 x만 제외하면은 사실 이건 뭐예요? 1이에요. 맞죠?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대값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다가 그 변수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이제 기대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자, 잠깐만 정리할게. psi는 뭐를 의미한다? 파동함수. 자, 여러분들 함수를 의미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psi 제곱은 뭐를 의미한다?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확률은 뭐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어떤 범위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뭐가 발견될 확률? 입자가 발견된 확률은 이렇게 된다. 뭐가 나오겠지. 맞지? 근데 1은 뭡니까? 100%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뭐예요? psi 제곱의
이제 dx가 항상 1이 나온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x의 기대값은 뭐라면 다 인테그랄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확률 제곱,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적분을 할 건데 앞에 x 변수를 붙는다. 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운동량 기대값도 배우게 될 건데 운동량 기대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p의 psi 제곱의 dx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변수가 여기 앞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운동 에너지의 카이네틱 에너지의 이제 기대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카이네틱 에너지 psi 제곱의 dx에 해당이 된다. 맞지?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k라고 씁니다. k. 그 다음에 이제 v. 포텐셜 에너지 기대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v의 psi 제곱의 dx에 된다. 맞지? 이 녀석을 절대값 취하는 이유는 파동함수는 뭡니까? 삼각함수 형태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삼각함수는 어떤 특정 범위에서는 양수이지만 어떤 특정 범위에서는 음수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취한 형태로 제곱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무한 포텐셜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0부터 L까지는 포텐셜이 0값이에요. 0. 그리고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포텐셜 벽이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그리고 L보다 큰 영역에는 또 벽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입자가 있다면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못 넘겠지, 상축으로. 맞지?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녀석이 무한 포텐셜 말고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면 얘는 투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도 이 벽면 반대쪽에서도 이 녀석이 발견된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전자처럼 움직이게 되면은 교실 벽을 넘어서 옆반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벤져스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맞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한 포텐셜 우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 거야. 자, 요 구간 볼게. 1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따져볼게요. 자, 1구간은 포텐셜이 무한대인 경우 2구간은 뭡니까? 포텐셜이 0인 경우 3구간은 뭡니까? 포텐셜이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 써볼게요. 2n분의 하바제곱의 d제곱 psi dx제곱 플러스 v psi는 2 psi인데 자, 봐봐. 요 1번과 3번 영역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무한대가 돼버리죠. 맞죠? 어떤 녀석을 갖다가 했는 걸 갖다가 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대가 나왔다? 이 녀석은 파동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녀석이 0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부분, 이 영역에 해당하는 녀석. 이 녀석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제곱의 d제곱 psi dx제곱이 뭐가 된다? 2 psi가 된다는 거예요. d제곱 psi dx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하바제곱의 2m2의 psi가 될 건데 자, 봐봐. 이 녀석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맞지? 본인을 갖다가 두 번 미분했는데 본인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왔어. 어떤 함수? 삼각함수지. 사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코사인 되지. 맞지? 코사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되잖아. 본인이 두 번 미분했는데 본인이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었죠.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자, 본인 스스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나온 녀석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지. 삼각함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해를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사인이냐 코사인이냐는 잘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확률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여기서 존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겠지.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 부분에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코사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d제곱 psi dx제곱의 이퀄 마이너스 k제곱의 psi라고 하고요. 이 k 값을 어떻게 정의하냐? k제곱을 하바제곱분의 2m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죠. 맞죠? 자, 여기 정해졌으니까 이제 초기 조건 써볼 거야. 0 넣으면 아무 의미 없을 거고 확률이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L 넣어볼게. psi L이 이제 얼마 됩니까? 요 끝부분에서는 확률이 0이 되어야죠. 맞죠? 무한이니까. 맞지? 그래서 L은 얼마나 됐다? A
사인 뭐예요? KL이 뭐가 됩니까? 0이 돼야겠죠. 사인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안에 녀석이 뭐가 된다? 0이 되거나, 맞지? 그 다음에 n파이가 되면 되겠죠. 맞죠? 180도라든지 360도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따라서 KL이 뭐가 된다? n파이가 된다. 즉 K가 얼마 된다? 1분의 n파이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따르게 유도한 거야. 이거는 쌤 스타일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 그렇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프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동이잖아. 이 사이에 전자가 있을 확률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전자들이 수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파동 형태로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물질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람다분의 h. 근데 이 람다가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1분의 nh였잖아. 맞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생각하면 되겠지. K제곱을 갖다가 뭐라 했어? 하바 제곱분의 2m이라고 했잖아. 맞지? 2란 녀석이 뭐가 된다? 2m분의 하바 제곱의 K제곱이 된다라는 거. 맞지? 근데 이 하바가 뭐였습니까? 하바가 뭐였어요? 2파이분의 H였잖아. 맞지? 그러면은 2m분의 K제곱에다가 2파이분의 하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파이파이 제곱 m의 뭡니까? k 제곱의 h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쌤이 이 뒤에 거가 다 해버린 거야 지금. 그리고 하나 안 했다. 이 녀석이 규격화를 해야 하는데, 규격화하는 게 뭐냐면은 전범위 내에서 이제 있을 확률은 당연히 100%일 거냐. 전자가 한 마리가 있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L부터 0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당연히 이 범위에서는 당연히 1이 나와야겠죠. 확률이. 맞지? 그래서 우리가 파동함수를 구했잖아요. 맞죠? 어디 구했습니까? 이 녀석 구했잖아요. 이 녀석 구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1은 인테그랄 뭡니까? 0부터 L까지 뭐예요? A의 제곱에 뭐예요? 사인 제곱에 L분의 m 파이 x dx를 하는 겁니다. 그럼 a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제곱이 될 거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녀석 적분 불가능하잖아. 합자 공식 이용해서 1 코사인 뭡니까? 1분의 2m 파이 x의 dx를 취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 a제곱은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1의 d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2분의 1의 뭐야? 코사인 1분의 2n 파이 x의 dx가 될 거란 말이죠. 맞죠? 자, 이 녀석 코사인 갖다가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사인이 되잖아. 근데 사인이 이제 L 넣으면 어떻게 돼? 2n 파이가 되지.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이 사인 2n 파이 빼기 사인 0이 됩니다. 사인 0은 0이죠. 그 다음에 사인 2n 파이도 0이죠. 맞죠? 그래서 이 형 자체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은 계산하면은 2분의 1 x가 되는데 하한값이 0이고 l이잖아요. 상한값이 l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제곱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라는 녀석 1이 되게 된다. 따라서 a값은 얼마 된다? 루트 l분의 2가 된다. 따라서 파동함수,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파동함수는 루트 l분의 2의 뭐가 된다? 사인 l분의 m 파이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요 뒤에 있어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쌤이 아까 유도했던 공식도 여기서 나올 수 있죠. 맞죠? 맞지? 자, 그래서 이게 함수라는 거, 무한 포텐셜에서 함수라는 거, 터널링 효과 우리가 주사 터널 현미경 그때 배웠죠. 물리학원에서. 맞지? 자, 그 터널링 이용하는 건데 이제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장부가 있어.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무한 포텐셜이고요. 이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잖아. 물체 움직임을 따질 때 공기저항 우리 일상생활 있잖아. 근데 그거 다룰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갖다가 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수치화해서 그것보다는 당연히 속력이 더 빨리 감소를 할 거다. 뭐 이런 걸 갖다 유출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방금 전에 무한 포텐셜을 했고 그 다음에 유한 포텐셜을 보면은 이 녀석이 똑같은 형태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요 그래프가 이는 뭔지 알지 얘들아? 2.718 아니다. 1. 맞지?
자연로그 이거 맞나? 어쨌든 상수값입니다. 상수값. 그래서 익스포넨셜 자체가 왜 이러냐? 2.7 맞을 건데 2.71828이었나? 뭐 어쨌든 1.67828인가? 어쨌든 자 익스포넨셜이고요. 이 녀석이 이러한 형태로 감소를 하는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고 다시 반대쪽에서도 발견될 확률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확률 함수를 바꾸면 얘는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맞지? 왜 그럴까요? 확률 함수는 뭐라 했어? 이 녀석이 제곱이라 했잖아. 발견된 확률이라고. 알겠지?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고급 물리학 수준에서는 무한 포텐셜 우물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한 포텐셜은 뭐냐면은 반대쪽에도 뭐가 될 수 있다? 발견이 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녀석을 이용한 게 주사 터널 현미경입니다. 맞죠? 그래서 전압을 앞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압력을 갖다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압력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 얘를 갖다 댄다는 뜻이야. 맞지? 갖다 대고 난 다음에 금속 탐심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전자를 흘려주면은 이 전자를 통과를 시킬 거잖아. 반대쪽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금속 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간격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뛰어넘으면서 이제 발견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금속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유출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사 터널 현미경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핵 반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좀 맛을 봤거든요. 기본 입자에 대한 부분. 이제, 여러분, 요거는 좀 알고 있으세요. 4대 힘이라고 해서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자의 종류는 정말 많아. 요즘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맞죠? 옛날에, 제일 최근에 발견된 게 힉스 입자 들어봤지? 마치 그런 것처럼 뮤온, 타온 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힘 네 가지 있잖아.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사실 우리가 소리 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뭐에 해당이냐면 전기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 마찰력. 마찰력이 왠지 뭔가 그 뭐냐 핵력에 해당이 될 것 같잖아. 전자기력으로 분류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수많은 힘들을 갖다가 하나의 힘으로 묶으려고 근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끈이론이라고 그래요. 띠이론, 끈이론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4대 힘이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다 정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 녀석들을 물질을 갖다가 하나로 묶으려고 하던 게 이제 힉스였던 거고요. 업코크, 다운코크, 그 다음에 캄코크, 스트렌지코크, 탑코크, 버드커트, 알지? 일렉트론, 뮤온, 타원, 그 다음에 뭐 뉴트리온, 맞지? 뉴트리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톤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양자, 그 다음에 글루온, 그 다음에 뭐 보손, 그 다음에 제트보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개체입니다. 얘네들 갖다가 묶어주는 그 녀석이에요. 글루건 알죠? 글루건 쓴다 그러잖아. 물질과 물질 붙일 때 글루건 쓰잖아요. 맞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글루건에서. 맞지? 자,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입자 검출기, 가이거 검출기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맞죠? 입자를 갖다가 계산을 했더라 정도. 이 정도입니다. 소재 물리는 뭐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레이저 원리까지도 알 필요는 없고요. 레이저가 플레임이 그냥 LASER이 이제 단어가 아니고 이게 약자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이 정도까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는데 신소재까지도 다 했던 것들, 뭐 통합과학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는 못해요. 통학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아직 수준이다 보니까 깊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얕게 폭넓게 이제 고급 물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학 고급 물리학 수업은 이제 학기 수업은 마무리할 거고요.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업 듣고 인증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확인하는 시간이 하루 있었거든. 그거까지 합쳐서 이틀 수업으로 이제 출결 처리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제가 카톡에 공지했던 날까지 꼭 시청하고 인증하시고요.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 세트도 확인해보고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얘들아 한 학기 동안 되게 고생 많았거든. 진짜 많이 고생 많았고 쌤도 어제 그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진로 선생님들 모여서 이제 그 종합 저녁 지금 서류 채점하는 과정을 제가 또 하고 왔거든. 어제는 또 인하대를 갔다 왔어. 인하대에서 와서 서류 채점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동교육 과정 듣는 거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중적으로 점수가 들어가더라고. 교육 과정은 이수 체계에서 이제 점수를 갖다가 플러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던 과목을 갖다가 뭡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점수를 주더라고요. 거의 와일드 카드처럼. 그래서 되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많이 고생했고 다행히도 우리 고급물리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조금 비 걸릴 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수행평가가 잘 마무리되어서 저는 다 A 받았거든요. A 받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언제든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도 쌤한테 물리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도 되고요. 카톡 알잖아? 맞지? 연락해도 되고, 특히 면접 준비, 면접지들을 정말 자신 있어 하는데, 면접 준비가 어렵다라는 친구는, 단위학교, 본인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요청도 하고, 컨설팅도 하겠지만은, 저한테도 요청을 해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럼 이만 끝내겠습니다.